이번 전시는 한국 투상미술의 선구자, 그리고 단색화의 기술,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박서보 작가의 회고전입니다. 초기부터 올해 2019년에 제작된 신작까지 망라되는 그 회고전으로서 다양한 아카이브, 그리고 200여 편이 넘는 디지털 편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작품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서 한국 미술의 역사, 그리고 박서보 작가의 발자취를 면밀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그 작가들 간의 교류, 이런 건 아주 긴밀한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서신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서보 작가는 1931년 경상북도 예천 출생입니다.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해, 그리고 그해 3월에 홍익대학교 문학부 동양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에 홍익대학교에는 고암 이응로 선생님과 청전 이상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입학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19살, 20세의 나이로 박서보 작가와 그리고 동년배의 많은 친구들이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에 해서 많은 친구를 잃고 그런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 박서보 작가의 작업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일사후퇴 때 다시 그 의용대원이 되어서 여러 대대를 전전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다가 그 부산에 임시 전시학교, 홍익대학교 전시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에는 그 이상범 선생님과 이응로 선생님께서 그 부산에 있는 전시학교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박서보 작가는 김한기 선생님이 계셨던 서양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화라는 새로운 매체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56년에 한국미술사에 박서보 작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4인전입니다. 그래서 문우식, 김충선, 김영환, 박서보, 이 네 분들이 4인전을 하면서 반국전 선언을 하게 되죠. 56년에 반국전 선언, 그리고 57년에 박서보 작가의 한국 최초의 앵프로멜 회화라고 하는 그 회화 넘버 1이 제작되게 됩니다. 저희 서울관 공간의 특성과 그리고 박서보 작가의 다양한 작품, 아카이브를 최적의 상태로 보여드리고자 그 보통의 해고전의 형식인 초기부터 후기가 아니라 최신작으로부터 초기작으로 역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기작이 특히나 색채의 미묘한 그런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그 작품의 그 진가를 더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곳은 그 작가의 그 2009년 신작과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있었던 후기 묘법 시기를 다루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작가의 그런 다양한 작품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점이 올해 작가가 그 작품 제작에 몰두해서 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평생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2009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16시간 이상을 작업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 작업을 위해서 89세의 그런 노화가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넉 달 이상의 제작 과정을 거친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성 아크릴로 밑바탕을 하고 그 위에 수없이 연필에 필선을 가미한 그런 가장 최신작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뒤로 이어지는 그 후기 색채 묘법에는 색채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기 색채 묘법은 이 작가가 그런 일본의 영향, 일본의 그런 여행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게 됩니다. 이 작가는 본래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이 시기에서 흑백과 컬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오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특히나 색채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죠. 이 작가가 훨씬 더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그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의 그런 관람객들의 감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관람객들의 그런 여러 가지 번뇌와 이런 것들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흡인지와 같이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여행을 하면서 아주 단풍이 초절정이었던 시기에 그 산에서 각각의 그런 단풍 위의 나뭇잎들의 그런 변화, 그리고 미묘한 그런 색감들로부터 아주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오히려 이런 자연에 주는 치유의 기능을 회화에서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수도 없이 그런 밑작업을 하고 다시 그런 그 필선을 긋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기 색채 묘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작품들을 보시면 후기 색채 묘법의 작품들은 한 방향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움직이면서 이런 그 물감층의 변화도 같이 감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단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한지 위에 수성 아크릴을 계속 겹칠하고 그것들을 다시 도구를 사용해서 긁어내는, 그리고 그것들이 미묘하게 변화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두껍게 나와 있는 물감층 외에 그 이중의 그런 색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의 물감층을 덜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께서는 저희 개막식 때 지구야 미안하다 이렇게 그 사과의 말씀하셨는데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 이유는 지금 보이는 이 색면이 사실은 많은 물감층을 칠하고 그 물감을 덜어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색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색감 그리고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그 컬러, 색채가 주는 그런 치유의 기능 이런 것들을 몰두하셨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석점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 작가는 저 작품 앞에서는 숨을 쉬고 싶다. 공기처럼 숨을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기색이라고 하늘색을 공기색이라고 명명하셨고 이 작품의 경우에는 조금 벚꽃색이라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런 그 색감에 대한 그런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서보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색감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이 작가는 굉장히 철저하고 아카이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 이런 색감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구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이 작품이 전시되었던 이력, 이 작품의 그런 그 경로, 소장 경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록들이 이 작가에게 모두 한꺼번에 기록이 동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은 중기묘법 시기의 방입니다. 작가가 82년에 한지를 만나게 되면서 이 닭종이의 성질과 그리고 우연성 그리고 작가의 행위가 가장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그 시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기묘법 시기의 작품의 특성은 그런 한지가 마르기 전에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지 위에 수성 아크릴을 하고 그 위에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로운 손놀림으로 작가가 이러한 그 묘법을 항해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한지가 마르기 전에 이 전면 회화를 24시간 안에 쉬지 않고 마무리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흰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한지의 이 작품은 이 한지 작품의 이러한 그 제작 과정의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작가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지금 이런 그 점 회화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쪽 정면에 보시는 저 작업이 그런 그
화면을 구획하고 그런 일정 방향의 그런 행위를 넣고 묘법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구획하면서 여기에 있는 작업들이 중기묘법, 그리고 이조차도 사실은 이 너무 고된 작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획이 조금 더 나누어서 조금 더 균일하고 반복적인 선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후기 묘법의 그런 그 반복적이고 균일한 그런 생면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의 묘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기 묘법의 특징은 그런 초기 묘법이 매우 이렇게 그런 오일 유화 캔버스 위에 필선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색감을 좀 표방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다양한 그런 그 묘법 작업뿐 아니라 저쪽에서 정면으로 보이시는 이 경우에는 바탕색에 붉은색을 칠하고 그 위에 군청색, 검은색을 칠함으로써 여러 가지 색면이, 색감이 언뜻 이 화면 사이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묘법의 경우에는 그런 그 색채로 약간 초기 묘법에서 그런 어떤 흑백의 단조로운 화면에서 색채를 도입하고자 했던, 그리고 약간 회화성을 조금 더 가미하고자 했던 그런 작가의 노력의 흔적이고요. 물론 중기묘법의 경우에 작가와 닭종이, 종이와의 만남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가 이 닭종이와 그리고 수성 아크릴 그리고 작가의 행위를 완전히 일체화시킨, 가장 이런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의 작품들이 중기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작품 중에는 그런 그 회화의 재료와 그런 특성을 살리면서 그런 것들의 교재로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런 해외의 그런 미술대학의 교재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작품을 보시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지금 아카이브에서 이 작품이 인쇄되어 있는, 그런 출판되어 있는 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두꺼운 맛들과 행위, 그런 것들의 그런 질감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색감의 변화,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빛과 같은 첨광과 같은 것들이 후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지와 그런 자연적인 재료에 대한 그 끊임없는 탐구, 이 작가가 끊임없이 실험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재료에 대한 탐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 작품의 재료가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이런 그 쑥이라든지 그리고 그 담배 연초를 끓여서 그것들을 안료 대신 사용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그 닭종이와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쑥이라든지 그런 그 연초의 그런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난 색감, 그리고 그 위에 작가의 행위가 얹혀진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서보 작가의 작품은 그런 기법의 변화뿐 아니라 색채의 변화도 그런 묘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초기 묘법이 흑백 위주의 화면이었다면 중기 묘법은 색채에서 다시 그런 흑백 위주의 화면으로, 그리고 그 후기 묘법의 경우에는 흑백에서 다시 색채 위주의 화면으로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방에서는 작가가 흑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검은색에 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색 작품 하나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검은색의 경우에는 그냥 단일한 하나의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또 움직이면서 보시면 마치 이런 것들이 그런 불에 그을러진 것처럼
그 그을은 검은색이 그런 미묘한 변화처럼 그러한 색감의 검은색의 그런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부터는 초기 묘법이라는 그 연필묘법 시기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역순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서예 석점의 작품들이 이런 그 박소보 작가의 연필묘법의 그런 후기에 아주 그런 원숭미가 높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 그런 유화를 칠하고 그리고 그 다시 연필로 끊임없이 행위를 반복하고 그 위에 다시 백색의 그 유화 물감을 다시 칠하고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런 그 작품의 세부를 보시면 이런 그 연필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물감이 뭉쳐 있거나 아니면 밀려져 나갔거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체 화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가의 행위 그리고 그런 화면의 그런 그 재료와 그런 작가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일체화된 전체 화면의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이러한 연필묘법은 그런 그 서구의 양식이라는 서양화 양식과 다른 고유한 그런 한국의 어떤 회화 양식을 찾고자 하는 개인적인 노력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들에서 그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같은 연필묘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힘으로만 이루어진 긴 연필로 그런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누워서 아주 유동치는 그런 화면 그렇기 때문에 연필의 면 자체, 연필의 필선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초의 그런 앵포르멜 회화 작가 그리고 다양한 그런 그 양식을 그리고 오바트 형식이라든지 그런 기하 형식 그리고 설치 미술까지 그런 구사했던 그런 작가의 다양한 실험들이 이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어떤 회화 양식으로서의 그런 서양화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작가의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작가가 초기에서 다양한 회화를 시도를 했던 것과 동시에 항상 이런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한국 문화를 어떻게 고유한 것들 자기 언어로 찾아서 회화적인 양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이 작가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 끝에 이 작가가 발견하게 된 것은 그 한국의 문화는 여백의 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여백의 아름다움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고유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백이라는 것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일정 부분을 비워야 하는데 비워내는 그림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캔버스의 기존까지는 뭔가를 표현하고 채우는 도구로서 삼아왔던 것과 달리 어떻게 이 캔버스에 비우는 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들이 그 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던 그 둘째 아들의 그런 서툰 그런 행위, 그러니까는 그런 방한지에다가 글을 쓰다가 그것이 한 칸에 한 글자가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게 되자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그냥 낙서처럼 그어버렸던 그런 포기하면서 단념하면서 그었던 연필로 낙서 그것들에서 너무 귀엽게 지켜보던 그 작가가 저것이야말로 비워내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그런 낙서에서 착안한 그런 행위로 계속해서 그런 회화의 양식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은 67년에 작가가 그런 그 아이의 낙서에서 발견됐던 그런 그 연필의 필선들을 끝없이 움직였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 작가는 하나의 변화의 양식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식을 발견하게 되면 몇 년이고 그것들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이 작가의 회화 양식이 아주 급변하게 되고 동시에 이질적이고 전혀 다른 형식의 작품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저쪽에 보이는 작품들이 67년, 68년, 69년에 제작된 작품들인데 이 작품과 사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연필묘법 초기의 작품들은 거의 동시에 오히려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작품의 경우는 67년에 제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이 작가가 오사카 만국 박람회 한국관에 커미셔너로서 본인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런 달 착륙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중력에 대한 관심,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들의 맹목적인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맹목적인 어떤 움직임 그런 군상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작가가 그런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자신의 몸에 그런 그 물감을 석고를 붙이고 물감을 칠하고 하는 그런 결과로 작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남아 있는 사진도 매우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그 작가와 이 작품의 재현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저희가 작년에 그런 여러 그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그 마이니치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 일본의 잡지 안에 오사카 엑스포에 관한 사진을 작업으로 사이토라는 작가가 자신의 작업으로 낸 사진 속에 박서보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구해서 저희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재현한 작가와 함께 상의 끝에 재현한 곳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연필묘법이라든지 원형질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이런 작업들, 설치 작업을 보실 수가 있고 당시에도 역시 여기에서 그런 붉은색 램프를 통해서 뭔가에 달려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70년에 제작되었던 것들을 저희가 올해 전시를 위해서 재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이 방은 작가의 유전질 시기의 작품입니다. 다양한 모색을 하던 이 작가가 그런 그 인류의 달 착륙 장면에 깊은 충격을 받고 그런 새로운 실험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저러한 무중력의 상태를 회화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작가가 그러면은 화면에 부술되지 않고 하는 그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끝에 이런 그 부술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여기에 보시는 모든 작품들은 스프레이를 통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오바트나 기하적인 형상 거기에다가 그 작가의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또 한국의 전통에 대한 단청, 오방색 이러한 색감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작 과정에 그런 그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작가가 그런 이중으로 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방독면을 쓰면서 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제작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작가가 폐병이 발병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시리즈의 작품은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국 회화의 그런 그 최초의 한국 앵포르메 회화 작품이라고 하는 회화 넘버 1입니다. 작가가 그런 그 이봉상 회화연구소, 대학을 졸업하고 이봉상 회화연구소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끊임없이 하던 그 시기에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가 1957년인데요. 57년이라고 하면은 저희 전쟁이 종전이 되고 몇 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에 서울은 뭐 온 곳이 폐허가 됐었고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제작해야 하기 위해서 직접 숫돌을 갈아내고 그것들을 붙이고 그리고 그런
도시의 폐허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몸부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고통의 그런 몸부림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담아내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까 56년에 반국전 선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당시 국전의 화풍들이 매우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러한 그 풍경을 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어렵고 험난한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그림 작품이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는 여러 가지 작가의 몸부림 속에서 탄생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7년에 한국 최초의 앵포름의 회화 이후에 사실 이 작품은 작가의 그 원형질전 이후에 원형질전에도 소개되지만 이 작품은 파리에 소개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파리 비엔날레에 소개됨으로써 아주 큰 호평을 받았고요. 작가가 이 61년에 의도치 않게 10달간 그 파리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 체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그런 파리 화단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고, 특히 타피에스라든지 이런 화가들의 이 박서보 작가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요. 당시에 그 화단에는 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작가가 그대로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킹을 그을린다거나 그리고 뭐 속옷을 뭐 붙인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그런 헝겊이라든지 뭐 다른 이질적인 재료, 불이라든지 그을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회화적인 요소로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원형질 시리즈에는 그러한 작가의 그런 새로운 경험이 녹아 있음으로써 최초의 한국의 그 앵포름의 회화라고 하는 그러한 아까 그 회화 넘버 1에서 보여지는 거친 붓자국,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런 그 붓자국, 브러쉬 스트로크이라는 그런 붓자국이 강조되어 있던 물감의 터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재료의 마테리얼,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묘한 색감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6.25 전쟁이 작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말할 것도 없지만 작가가 한국 최초의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회화 넘버 1을 제작하게 되는 것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1953년에 종전이 되고 그 후에 10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러한 양식들이 작가에게도 작품의 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질 초기의 작품을 보면 훨씬 더 검은색 위주의 이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6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또 복구가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복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원형질 시리즈의 화면 자체가 훨씬 더 다채롭고 밝아지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수업기로 넘어가면 그런 어떤 55년의 작품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아까 60년대 후반에 작가의 다양한 그런 양식에 동시에 나오는 것들을 보셨는데요. 50년대 후반, 55년의 작품을 보면 양지라는 작품과 여인 자상 두 개가 다 55년에 제작되어 있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의 양상은 전혀 다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색감이라든지 이런 굵은 필선, 그리고 반대로 이 작품에서는 그런 청록색의 바탕 위에 여인이 아주 날카로운 필선으로 보여 있는 이 당시에 작가가 이제 베르나르 비페라는 그 불란서 화가에게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작가가 다양한 실험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작가가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하게 모아왔던 자료들 그리고 그런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얼마나 치밀하고 치열하게 일생을 살아왔는지 작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아카이브의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초의 회화 넘버 원을 제작하고 있던 그런 과정이고요. 57년 작가의 서대문 작업실의 광경입니다. 그리고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과정인 그런 60년 벽전, 덕수궁 벽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작가의 이런 모든 그런 그 다큐멘테이션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류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면모들 직접 보실 수 있게 이런 그 작품에 대한 이런 설명, 세부적인 설명은 작가 자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작가가 그런 파리에서 그 세계 청년대회의 한국 대표로 파리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초청을 받게 되고 그 작가가 그런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어렵게 그런 그 항공권을 지원을 받게 되죠. 항공권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던 가재도구를 팔고 그리고 뭐 작품을 막 담보로 그런 그 자금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렵게 가게 된 그 파리 대회가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10달이 연기되어서 돌아올 수 없이 10달을 온전히 파리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한 그 10달의 과정 끝에 작가가 그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파리 비엔날레 한국의 참가권을 얻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63년에 박서보 작가가 파리 청년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서신은 1960년에 그 작가가에게 이런 항공권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그 당시의 서신이고요. 그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 그리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게 10달 동안 파리에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하고 그랬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런 그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하지만 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이러한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뭐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가는 파리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이런 세계 청년대회에서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또 새로운 의복과 이걸 갖추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그러한 사진들이 지금 여기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서보 작가가 선정했던 그런 한국 작가, 파리 비엔날레 한국 작가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이회에 작가에게 1970년에 유전질전 그런 그 리플렛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작가의 그런 그 작가의 이름과 전시, 그러니까 박서보 작가라고 하면 박서보 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명명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이 박서보 작가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목을 전시회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회 개인전은 원형질전, 2회 개인전은 유전질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리플렛에 표지로 나와 있는 인물은 작가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작고하신 이문식 사진 작가님께서 직접 촬영해 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열렸던 그 이후에 이 작가는 묘법을 이제 끊임없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묘법을 연습하고 이유한 작가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격려를 끝에 일본에서 먼저 묘법전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 묘법전을 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은 한국의 묘법전의 그런 리플렛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전시되어 있던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던 이런 한국
고유적인 거, 고유에 대한 것들의 취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게 이 작가의 그런 그 안성 작업실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고 가구라든지 그런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안성 화실은 작가가 미술관으로 건립까지 추진하였으나 두 번의 도난 그리고 화재로 말미암아 이 미술관의 건립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광경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박서보 작가에게 종이와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계기가 작품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 작가는 박서보 작가는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당시에 또 교토에서 열렸던 그런 그 국제 종이 대회에 참가해서 한국의 닭종이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로버트 라우셴버그, 데이비드 호크니 그리고 나카하라 유스케와 함께 한국 종이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 그리고 종이와 조형과 관련된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본 파리의 화가들이라는 것이고요. 이번 전시에 지금 이 디지털 형식으로 당시의 편지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당시의 작가가 이 볼스라는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친필로 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초기에 이 작가가 파리에 가서 있었던 것, 그 이후에 현재까지 다양한 작가 그리고 해외 평론가 그리고 뭐 전시 기획자들과의 교류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서 이러한 자료들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61년 김창렬 선생님이 박서보 작가하고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전 전시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전은 작가의 전생에 거친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 그 속에서 묻어나는 작가의 치열하고 치밀한 그러한 그 작품 이 여러 가지 면모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관 없이 매일 운영되고 있고요. 대학생분들까지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빛의 변화에 따라서 작품을 또 새롭게 감상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